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아빠 돌아가셨어요. 민수가 특유의 낮고 무덤덤한 목소리로 부고를 전했다. 병원에서? 아니,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민수는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고 필요한 소식을 전했으니 전화를 끊었으면 하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알았다. 근데 나 지금 외국에 나와 있다. 모레쯤 귀국할 텐데 장례식장이랑 좀 잘 챙겨라. 네, 알았어요. 형은 언제나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니까. 날도 참 잘 골랐군.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라는 건가? 아파서 죽은 나를 놔두고 너 혼자 외국 나가서 잘 놀고 있느냐라며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론 형이 그랬을 리 없다. 오늘은 천기 소설가의 단편소설 사촌형 낭독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소란스럽게 대관람차 출입문의 문턱을 막 넘어설 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결코 먼저 전화하지 않는 조카 이름이 액정에 떴다. 민수구나. 웬일이냐? 응답하기 전에 형수가 했던 말이 스치고 지나갔다. 민수가 결혼 생활은 잘 하느냐, 가끔 집에는 찾아오느냐, 전화는 자주 하느냐 등 자질구레한 질문을 하는 나에게 형수는 가끔 집에 찾아오지만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형수는 아들에 대해 성격 때문이겠죠 라고 남이야기 하듯 했다. 아빠 돌아가셨어요. 민수가 특유의 낮고 무덤덤한 목소리로 부고를 전했다. 병원에서? 아니,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민수는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고 필요한 소식을 전했으니 전화를 끊었으면 하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알았다. 근데 나 지금 외국에 나와 있다. 모레쯤 귀국할 텐데 장례식장이랑 좀 잘 챙겨라. 네, 알았어요. 형은 언제나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니까. 날도 참 잘 골랐군.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라는 건가? 아파서 죽은 나를 놔두고 너 혼자 외국 나가서 잘 놀고 있느냐라며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론 형이 그랬을 리 없다. 경호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대관람차의 유리창 너머로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형의 부고가 머릿속을 채우다 보니 아이들의 탄성과 자잘거림은 외출한 이웃집에서 저 혼자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보다 더 무관심하게 들렸다. 무슨 전화야? 아내는 이상한 낌새를 빨리 알아차린다. 아이들과 함께 환락의 도시를 내려다보던 아내가 조카와 통화를 할 때부터 살짝 눈길을 돌려 경호의 표정을 살폈다. 서울에서 전화가 왔네. 이따 내려가서 말할게. 경호는 모처럼 외국 여행에 나선 아내나 아이들의 기분까지 가라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부부는 얼마나 치열하게 이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경호는 아내에게만 부고를 전하고 아이들에게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었다. 어이, 사촌. 웬일이냐? 대문간에 붙은 방에서 혼자 기타 연습을 하고 있던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호를 반겼다. 사촌은 근데 무슨 곡이 그렇게 요란해?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동안 서툰 주법으로 같은 소절을 반복적으로 퉁탕거리던 기타 소리를 떠올리며 경호가 물었다. 산타나라고 알아?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산타나는 또 뭐야? 무식한 놈. 형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잘난 척 해보이더니 기타를 벽에 세웠다.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던 형은 와, 날씨 좋네 라고 탄성을 지르더니 경호를 돌아보며 근데 너 왜 왔어? 라고 물었다. 경호는 뚜렷하게 무슨 목적을 갖고 온 것은 아니었다. 심심한 데다 형이 뭐하고 있나 궁금했을 뿐이다. 심심해서 온 거지? 형은 얼른 대답을 못하는 경호의 마음을 금방 읽고는 뭔가 궁리하는 듯 눈을 굴렸다. 야, 우리 자전거 타고 바닷가에 갈까? 바닷가? 너무 멀지 않아? 그리고 난 자전거가 없잖아. 경호는 형의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했다. 내 자전거 뒤에 타고 같이 가면 되지 뭘. 자, 나가자. 경호는 방을 박차고 나가는 형을 따라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다. 양지 바른 마당 어귀에는 노란 민들레와 좁쌀만한 냉이꽃이 햇살과 바람을 받으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장독대 옆 우물가 앵두나무는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큰엄마한테 말 안 하고 가도 괜찮아? 형의 방에서 나와 안채를 살피던 경호가 물었다. 자식, 되게 말이 많네. 갈 거야 안 갈 거야? 형은 대문 옆 헛간 앞에 세워둔 자전거 받침대의 잠금 스프링을 힘차게 뒤로 젖혀차며 경호에게 따라 나서길 종용했다. 서천 다리를 지나 읍내를 벗어나자 비포장 도로였다. 경호는 자전거의 안장 뒤쪽에 설치된 짐바지에 옆으로 앉은 채 형의 허리를 껴안고 바다를 향해 달렸다. 돌뿌리를 피해 지그재그로 달리는 자전거 짐바지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균형을 유지하자니 뱃살도 당기고 엉덩이도 얼얼했다. 힘들지 않아 형? 형은 휘바람을 불며 유유자적 자전거 페달을 밟았지만 때로 오르막길이 나타나면 다리에 힘을 주느라 안장에서 엉덩이를 일으키곤 했다. 괜찮아. 어때? 바람 쐬고 좋지? 뭐 좋긴 하네. 근데 바다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해? 경호는 읍내에서 20여 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바닷가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보다 더 먼 바닷가 마을에 사는 이모댁에 갈 때 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바다를 구경한 게 전부였다. 몰라. 나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처음이야. 형은 좀 힘든 기색이었지만 곧 이어 간척지를 가로지르는 평평한 신장로가 나타났다. 농촌 풍경은 오래된 추궁기 음반을 틀어놓은 것처럼 시 공간이 모두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들판과 산은 먼 곳에서 가물거리고 움직이는 것들도 멀리서 꾸물거렸다. 바람을 가르며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은 자전거를 탄 형과 나뿐이었다. 형, 좀 쉬었다 가자. 엉덩이가 아파 죽겠다. 형은 연두색 작은 이파리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와 나풀거리는 신장로 옆 미루나무에 자전거를 기대어 세웠다. 형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신장로 옆 농수로에는 겨우내 땅속에 숨어 있다가 아주 조금씩 흘러나온 물들이 모여 얕게나마 가느다란 물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물기를 머금은 논두렁에는 풀들이 벌써 짙푸른 색을 띠었고 풀포기와 어울린 제비꽃들이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지 이따금 바람결에 고개를 흔들며 까르르 웃었다. 형, 대학은 갈 거야?
경호가 느닷없이 질문했을 때 형은 고개를 돌려 빙긋 웃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사람이 마음속에 가진 생각은 상대에게 뭔가 암시를 주는지도 몰랐다. 경호는 그 시점에 그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문득 질문했다. 형은 경호의 질문에 웃음으로 반응했고 글쎄다 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형도 요즘 대학 진학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고향 인근 병원의 장례식장 냉동실에 안치되어 있다가 입간을 위해 밖으로 나온 형은 저기에 찬 냉기로 경호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 형의 이마를 만졌을 때 탄력을 잃고 제멋대로 밀리는 얇은 살갗의 촉감은 시체만의 특권이라는 듯 무심하고 쌀쌀 맞았다. 피부 안쪽에 두개골은 수만 년간 북극의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막 꺼낸 쇠뭉치처럼 무겁고 깊은 냉기를 전해왔다. 형을 위해 진정으로 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입관식은 장의사가 이따금 유족들에게 지시하는 몇 마디를 죄해하면 무언극처럼 정적 속에서 진행됐다. 장의사는 마치 고대의 제사장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의례를 집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 장의사의 입과 눈빛과 손놀림과 걸음걸이를 뒤쫓아 다닐 뿐이었다. 형의 빈손은 초라하고 적적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형은 사업에 실패한 이후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고 단절된 나날을 보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받아온 형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 소멸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가두었고 고향집의 대문 밖으로도 나오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인기척을 살피느라 담 너머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았다. 형의 침몰은 어쩌면 오래전 예고된 것인지도 몰랐다. 바다는 생각보다 볼품없었다.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서 호수처럼 보였다. 바다에 면한 해안도 모두 갯벌이어서 물 가까이는 접근하지 못했다. 형과 나는 간척지 논두렁을 밟고서 바닷물이 빠져 잿빛으로 번들거리는 갯벌을 내려다봤다. 바다 쪽으로 작은 경사를 이룬 갯벌에는 여러 갈래로 난 작은 물고랑이 나무뿌리처럼 뻗어 있고 그 위로 짱뚱어와 칠개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뒤채거나 맥락없이 기어다녔다. 어때? 바닷가에 나오니까 좋지? 형이 경우를 돌아보며 좀 의례적인 느낌이 드는 말투로 물었다. 들뜬 분위기를 유도하기에는 바닷가 풍경이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좋네. 바람도 신선하고. 형은 뭔가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바닷가에 나오자고 했는지 모른다. 경호는 아까 못다 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그런데 형, 대학은 갈 수 있어? 이 질문은 형의 실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나아가 큰엄마는 형을 대학에 보낼 생각이 있는지 등을 포함한 질문이었다. 학교를 그만둬야겠어. 학교 성적도 안 좋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형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빗나가기 시작했다. 눈에 잔뜩 힘을 주고서 자기 과시욕에 빠져있는 또래의 악동들과 어울려 다녔다. 그렇게 시작된 사춘기가 고교 진학 후에도 이어져 학교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경호는 큰엄마나 엄마가 그런 형에게 평소에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당시 이해되지 않았다. 경호는 불량배로 보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형이 때로 두려웠다. 다만 형은 집 안에서 늘 조용히 지냈기 때문에 경호가 보기에 어른들이 형에게 속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바닷바람까지 불어와 쌀쌀해졌다. 경호는 형과 간척지 농로를 따라 기갓길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은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서로 딴 생각을 하며 무심히 걷거나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았다. 형은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학교를 중퇴하고 학원에 등록해 속성으로 공부한 뒤 대입 검정고시를 단숨에 통과했다. 내친 김에 대학 입시에도 도전해 지방대에 합격할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형은 사범대 체육교육학과에 진학했다. 형은 중학교 체육선생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진심이었던 모양이다. 사춘기 무렵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던 반항적 기질이 형을 바꿔놓았다. 그는 대학생이 된 뒤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종류의 운동에 투신했다. 아니, 그 운동에 빠져들었다기보다는 형이 바뀐 것처럼 보였다. 사춘기 시절의 반항기가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비판의식으로 질적인 변화를 한 것이다. 경호야, 사회의식을 갖도록 해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회적 대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입시에만 매달리지 말고 틈틈이 좋은 책을 찾아 읽어라. 형은 고향을 떠나 도청 소재지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때로 계몽적인 내용의 편지에 읽어야 할 책의 목록까지 적어보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대학생이 된 형의 변신을 놓고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정부 유인물을 뿌리다가 붙잡힌 형은 강제 징집을 당했다. 독자는 병역을 면제받거나 6개월만 복무하던 시절이었다. 형은 공복무를 마치고서 지역 시민단체에 뛰어들어 환경운동을 펼쳤다. 고향의 갯벌과 철새 도래지 보호가 주요 활동이었다. 형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지역의 환경운동은 모범 사례로 꼽힐 정도가 됐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몇 년 후 지방선거에 군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좋아했던 체육교사가 되었거나 환경운동가의 길을 계속 갔거나 군의원을 한 차례 한 것으로 멈췄어야 했다. 형이 체급을 높여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이 독약이 됐다. 선거가 정점으로 치달을 무렵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형에게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경쟁 후보가 형의 사춘기 시절을 소환했다. 경호는 형이 사춘기를 삐딱하게 보냈다고 해도 세상에 알려진 짓을 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학을 당한 적이 있었다. 평소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동네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연루됐던 것이다. 읍내가 발칵 뒤집혔다. 친구들이 퇴학 처분을 당했는데 형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형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징계를 묵묵히 받았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보다 친구들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음에 틀림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거두절미한 채 이 사건이 선거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게다가 형과 관련한 학교폭력의 소문까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형은 후보를 사퇴했다. 후보 사퇴를 기점으로 형은 이를테면 본래의 형으로 돌아갔다. 도의원 후보에서 낙마한 직후 읍내 시장의 선술집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친구를 흠씬 두들겨 팬 것을 계기로 그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두들겨 맞은 이는 경쟁 후보의 캠프에서 형의 과거를 폭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어린 시절의 친구였다. 경호야, 사회적 대의라는 것이 머릿속 생각에 불과했던 것 같다. 생명의 본질은 가슴과 배에 있다. 저 지렁이처럼 입에서 항문으로 길게 이어지는 창자야말로 생명의 근간이다. 나머지 신체 기관들은 부수적으로 진화한 것들이야.
감각과 지각의 덩어리인 두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어 두뇌가 신체를 지배한다는 생각, 지식과 정보와 이념 따위가 생명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우리는. 형은 낙마 직후만 해도 환경운동가 출신의 지방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다. 환경과 생명에 대한 나름의 견해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호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의 잠자던 본성은 되살아났다. 그는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대신에 청소년기를 지배했던 그 본능, 배알이 뒤틀리면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군의원 시절에 가정을 꾸렸던 형은 서울로 이사했다. 큰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만 남겨놓은 채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해 서울의 집을 장만했다. 용산 전자상가에 컴퓨터 가게를 차렸다. 갈등과 분노의 원천이었던 고향을 떠난 형은 홀가분해 보였고 사업에도 열의를 보였다. 효창공원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형의 집은 경호가 군복무를 마치고서 한동안 얹혀 지내던 곳이기도 했다. 컴퓨터 사업가로 변신하려던 형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자상가 전체가 쇠퇴기에 접어든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쌓여가는 빚을 갚으려고 시작한 주식 투자가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급기야 컴퓨터 조립 상품을 샀던 고객이 가게로 찾아와 바가지를 씌웠다며 행패를 부리자 두들겨 팬 것을 계기로 형은 가게의 문을 닫았다. 게다가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다른 사업에 나설 수도 없게 되자 어느 날 가족을 남겨두고 잠적해버렸다. 형의 부재는 남은 가족에게 웃음과 활기를 앗아가는 우울한 늪이 되었다. 그 늪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경을 넓힐 뿐이었다. 경호는 형의 실제를 확인해야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형수는 형을 찾을 형편이 못됐다. 경호는 형이 잠적한 후 몇 년간 전국을 떠돌며 자벽부 등으로 일하며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다. 몇 년 후 주로 노년층이 상시적으로 집회를 여는 서울 종묘 근처에서 형을 보았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경호는 최 목사와 그곳으로 갔다. 마이크를 지은 사람은 울분에 찬 언어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자극했는데 때려 부숴야 할 대상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저들은 어쩌면 형처럼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일 것입니다. 사회를 탓하고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어떤 과오나 회한 때문에 양심이라는 자의식에 찔려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누군가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집회 현장을 유심히 지켜보던 최 목사는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을 조금은 연민을 담은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최 목사는 20여 년간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었다. 경호는 형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를 만났고 몇 년째 인연을 이어왔다.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거칠게 목청을 돋우는 저들은 약자일까요? 아니면 악당일까요? 정의는 약한 자에 대한 연민을 동반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목사는 세상을 향해 아각거리는 자들을 무작정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종교인답게 말했다. 그는 종교인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도 세상이 어지러워진 원인 중 하나라고 자탄했다. 흔히 부모의 자식 사랑을 이야기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임을 깨우쳐줍니다. 통증은 뇌신경이 보내는 물리적 신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상처난 부위를 빨리 치유하고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메시지에 공감해 가족은 물론이려니와 이웃의 고통에 대해 함께 마음 아파하고 도우려는 행위가 아닐까요? 경호는 언젠가 최 목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때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최 목사의 마음이 그대로 와닿았다. 늑대도 배부르고 양들도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야말로 최 목사가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고 경호는 생각했다. 아마 형이 맞을 거예요. 수년 전 무료 급식소에서 만났는데 예사로운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눈빛에 세상에 대한 분노나 미련 같은 것이 남아있었죠. 어느 날 배식이 끝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리분별이 있는 지식인이었어요. 하지만 노숙인 처지의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서 마음의 병이 생겼더군요. 말하면서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날 국을 푸던 국자를 통해 담가놓은 채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마 아는 사람이 눈에 띄자 자신을 알아볼까봐 서둘러 자리를 피한 것 같았습니다. 최 목사는 경호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형에 대한 인상착의 등 정보를 이리저리 조합하더니 그가 기억하는 한 인물을 형으로 특정해냈다. 하지만 최 목사가 기억으로 찾아낸 형을 눈앞에서 확인할 길은 없었다. 읍내에 도착했을 때는 주변이 어둑했다. 큰 댁으로 들어가는 골목 어귀에 켜진 가로등이 멀리서 보였다. 저녁 먹고 갈래? 형이 경호에게 물었다. 아니, 엄마가 날 기다릴 거야. 형, 어서 들어가. 형과 경호는 가로등 근처에서 헤어졌다. 형은 피를 나는 형제지만 법적으로는 경호와 사촌이다. 형이 어렸을 적에 큰 댁으로 호적을 옮겼기 때문이다. 후손이 없던 큰아버지가 형을 양자로 삼았다. 형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 방학 때 딱 한 달만 큰댁에 가서 살았다. 형은 방학이 끝날 무렵 집으로 도망쳐 왔다. 아버지는 죽어도 큰댁에 가기 싫다는 형을 이기지 못했다. 엄마는 처음부터 형을 양자로 보내는 것에 반대했다. 형이 도망쳐 왔을 때도 엄마의 입장은 처음과 같았다. 엄마는 형의 편을 들었고 형이 아버지에게 굴복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렇게 해서 형은 집에 남았다. 아버지는 나중에 노년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형이 모시는 것으로 양쪽과 합의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형은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큰댁으로 거처를 옮겼다. 형이 애초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보다 일찍 큰댁으로 들어간 것은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 이유였다. 큰어머니가 혼자 살기 무섭다며 옆방에서 인기척이라도 내달라는 부탁을 해오자 형이 이를 받아들였다. 방황하던 형에게 큰댁은 새로운 도피처였는지 모른다. 경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이 서천다리 근처에서 길을 멈추고 개울을 내려다보며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다. 큰댁에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어. 죽어도 집에서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날 밤 너랑 엄마랑 같은 방에서 자려고 누워있으니까 뭔가 부드러운 솜털 같은 것이 몸을 살살 간지리는 것 같더라. 괜히 혼자서 몸이 근질거리고 웃음이 나려고 해서 참느라고 어금니를 깨물어야 했지. 그러고 나서 얼핏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 바카스병 막에도 따지 못하는 작고 연약한 손으로 나를 한없이 쓰다듬고 어루만지더라고. 엄마의 그 손길이 때때로 떠올라. 경호는 형이 대학에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엄마가 있는 집에 대문으로 들어섰다. 형을 찾아낸 사람은 최 목사였다. 최 목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형이 최 목사를 다시 찾아왔다. 최 목사가 다시 만난 형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몇 년간 혹한의 계절을 노숙자로 보낸 형은 등이 구분되다 무릎 관절이 상할 대로 상했는지 똑바로 서 있지도 못했다. 눈은 초점을 잃은 상태에다 흰자위가 누런 빛깔을 띠고 있었다. 검게 탄 얼굴에 건불처럼 엉키고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 때에 절어 번들거리는 입성은 후미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다. 훗날 확인했지만 형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한 뒤부터 다리를 약간 절었다.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노숙 생활이 시작된 듯 했다. 경호는 최 목사의 연락을 받고 형을 만나러 갔다. 최 목사가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형이 맞았다. 형! 경호는 막상 형의 모습을 대하자 충격을 받았다. 너무 달라진 모습 때문에 처음에 형이 아닌 줄 알았다. 눈빛이 마주치자 그때서야 서로를 알아봤다. 경호는 울컥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형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말을 하려는 듯 보였으나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지 입을 달싹거리기만 했다. 형은 반가운 것인지 귀찮은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애매한 눈길을 경호에게 건넸다. 그는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 있었다. 형수와 조카는 형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형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경호는 형을 차에 태워 고향으로 향했다. 2년 전 별세한 큰어머니가 홀로 살던 고향집은 빈집으로 남아있었다. 다른 방도는 없었다. 형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리 없을 것으로 짐작됐지만 다행스럽게도 형은 저항할 힘마저 없어 보였다. 읍내에 사는 누나가 가끔 큰댁에 홀로 지내는 형에게 밑반찬 같은 것을 제공했다. 형은 자취생활을 하듯 혼자 살아갔으나 노숙 생활보다는 나은지 건강을 조금씩 회복해 갔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고 겨우 활동할 만해진 정도였다. 하지만 형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졌다는 것은 경호에게 달가운 일만은 아니었다. 기운이 생긴 형이 경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조용히 잘 지내는 사람을 왜 고향에 데려다 놓았느냐고 따지는가 하면 경호가 자신의 집에서 한동안 기숙하며 신세진 일 따위를 시시콜콜 되새겼다. 최 목사와 함께 형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수년간 노숙 생활을 한 자신을 방치한 점만을 비난했다. 젊은 시절의 기백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병고에 시달리는 추레한 노인의 모습만이 형에게 남았다. 경호는 형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돈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여겼다. 경호는 이후 다달이 형에게 용돈을 보냈다. 물론 경호는 형이 보채지 않아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형은 자신이 오랫동안 보살피지 못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형의 시신은 화장해서 고향 인근에 수목장을 했다. 형수와 조카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서울로 돌아갔다. 치매에 걸려 읍내 요양원에 갇혀있는 어머니에게는 형의 죽음을 알리지도 못했다. 경호는 형의 마지막 거처였던 큰 댁으로 향했다. 집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우물이 있던 자리에 서 있던 앵두나무는 옛 모습보다 키가 2배쯤 커져서 무성한 가지를 뻗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달라진 거라곤 난방식 한옥의 일자형 대청마루 앞쪽으로 외풍을 막기 위한 미닫이 창문을 설치했고 연탄 부뚜막이 있던 부엌은 입식 주방으로 바뀌었다. 형이 고교 시절 귀가하던 방은 큰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창고로 사용했는지 잡다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경호는 사람의 손길과 인연을 끄는 물건들을 다시 침묵 속에 가두며 신음을 내는 방문을 닫았다.
형은 안채의 방 3개 가운데 주방에서 가까운 가장 오른쪽 방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낡은 텔레비전과 선풍기, 옷가지를 넣는 수납장과 입식 옷걸이, 큰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안방에서 옮겨온 침대가 놓여 있었다. 형수와 조카가 서둘러 상경한 탓에 형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경호의 몫이 되었다. 경호는 텔레비전 받침대로 사용된 자개 수납장의 서랍 중 하나를 열어보았다. 오래된 약봉지들과 음식점 이름이 박힌 개업기념 볼펜, 가스배달업체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 따위가 들어있었다. 다음 서랍을 열어보니 경호가 송금할 때 사용한 계좌의 통장, 모서리가 해져서 실밥이 터져나간 검정색 지갑이 있었다. 조카가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했던 바로 이곳에서 형이 눈을 감기 전까지 사용했던 모습대로 물건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오래전 찍힌 것이어서 현재 잔고가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갑에 현금은 없었다. 주민등록증을 꽂아놓은 자리의 뒤쪽에 이나즈의 가장자리가 닮은 2장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한 장은 조카가 2~3살 무렵 유원지에서 형수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다른 한 장은 흑백 사진이었다. 운동회가 열리는 학교를 배경으로 엄마가 형과 나의 손을 양손으로 각각 잡고 찍은 사진이었다. 형이 초등학교 1, 2학년쯤이었을 때로 보였다. 형이 언제부터 이 사진을 오려 지갑에 넣고 다녔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 자신의 지갑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사춘기 무렵일 것이다. 안채를 나와 뒷곁까지 한 바퀴 돌아본 다음 대문을 나서려다가 바로 옆 헛간을 들여다보던 경호는 깜짝 놀랐다. 40년 전 형과 바닷가로 갈 때 탔던 자전거가 녹슬어서 반쯤 삭은 모습으로 먼지와 거미줄을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 큰 댁을 나온 경호는 서천다리 근처에 있는 읍내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경호를 보자 반가움을 표시하며 활짝 웃었다. 경호는 손가락에 관절이 뒤틀리고 구분되다 살갗이 뱀의 허물처럼 얇고 투명해진 늙은 어머니의 메마른 손을 한동안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형의 지갑에서 꺼내온 사진을 보여드렸다.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어머니는 누구냐? 고 묻고는 멋쩍게 웃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천기 작가님 양력 소개합니다. 건국대 국문학과 박사과정 수학했고요. 2018년 개간 문학나무 겨울호의 단편소설 날개 없는 비행을 발표하여 작품활동 시작했습니다. 단편소설 가짜뉴스에 웃다, 온유부동산 등을 발표했고 현재 언론사에 재직 중입니다. 책 먹는 즐거움 정기옥 소설가였습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